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도 아침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검찰, 삼성물산을 공격했던 엘리엇 무혐의입니다. 엘리엇은요, 미국의 헤지펀드죠.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서 굉장히 좀 압박을 했었죠. 외국계 증권사 통해 지분을 파킹했다.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한테 수수료를 주고요. 지분을 사게끔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직접 이 펀드 명의는 아니지만 사실상 펀드 명의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공시 위반 혐의였는데 검찰은 4년 동안 수사했는데 증거를 못 찾아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투자자 국가소송 ISD 이걸 제기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하고 약간 분쟁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나온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라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모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첫 상임위 독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가. 어제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까지 사진이 있고요. 내용 좀 보면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구성 협상 결렬 후에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해서 17개를 차지했습니다. 총 18개가 상임위원 자리가 있는데 정보위원장은요. 이거는 여야 협의를 거치게끔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뺀 나머지 17개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1987년 체제 이후 32년 만에 독식입니다. 야당, 의회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당은요, 심야에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졸속 심사 논란이다.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요. 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꽤 있었는데 어제 무언가 결정이 있었어요. 이스타항공 이상직 수상한 지분 포기. 어제 지분을 포기하겠다 했는데 앞에 수상하다는 표현이 붙었어요. 임금 체불이 250억 정도 있고요. 그런데 편법 증여 의혹까지 좀 불거졌죠. 이런 상태에서 지분을 포기하겠다.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 포기하겠다 했는데 일가 지분 팔아도 임금 해결 못한다. 지금 인수합병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개미 주식 양도세 독박이다. 기관 외국인만 웃는 세제 개편.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죠. 주식,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양도세를 좀 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좀 더 알아보니까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양도세를 안 낸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기관은 수익을 벌이면 법인세를 내면 되고요. 외국인들은 그 나라에서 소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 이번에 거래세가 내려갔잖아요. 그럼 오히려 혜택을 본 겁니다. 반면에 개인은 거래세는 내려갔지만 양도세가 부과되니까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부담이. 그러면은요, 증권 거래세 인하로 연 수천억 이득이다. 그럼 개미는 어떻게 된 건가? 개미 투자자들만 뭔가 불리한 거 아니냐? 기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김정옥 동국대 외래교수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장윤미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30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오히려 좋은 기회. 어제 국회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통합당의 경우는 상임위원장을 하나도 못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통합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기사. 사리가 생겼다.
어제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이건 여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참고 협상하고 기다리다가 사리가 다 생길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찰에서 직구했다. 그거를 아마 겨냥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지분을 포기했지만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수도권 인구.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분석된 기사들이 좀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협상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보였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뭐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요. 탁자 엎고 싶었다. 험악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여야 30분 만에 원구성 최종 협상 결렬됐습니다. 벌써 한참 끌어왔던 협상이었죠. 자, 이해창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살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해서 국회의장 야당 상임위 강제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부임을 했죠. 통합당이 다 거부했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 3차 추경 응답해달라. 여당 본회의 직후 단독 심사에 착수했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통합당 막판의 거부. 어제 잠실 협상이 좀 끝난 뒤에는 뭔가 이게 타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깨졌는데 민주당 독식 구도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배분, 국정조사 등 가합의안 야당 추인 못 받았다. 여당에서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관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장이죠 이거는요. 지금 뭐 통합당 쪽에서는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자, 김종인 오히려 큰 약이 될 것이다. 통합당 전국 주도권 노림수 아니냐 이렇게 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기사들과 관련된 영상 묶음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톡 보시죠. 오늘 10시부터 있었던 원내대표 회담에서 개원 협상은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된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날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를 덜러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어떤 협상권과 이 결정권을 달리하는 어떤 당의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가 진행하는 사안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의 큰 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여야 협상이 깨진 것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협상이 깨진 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당 의원들에게 오히려 이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묘합니다. 자, 그래서 최영선 의원님과 김종욱 교수님 두 분께 일단 민주당의 시각이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뭔가 결정을 한 것 같다, 뜻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걸 전제로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 계산법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영선 의원님. 일단 뭐 김종인 위원장의 뜻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예. 다만 그 어제 협상이 결렬된 거하고 관련해서 본다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표대결을 했을 때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그 어떤 안을 내놓아 가지고 예. 투표에 들어가면은 예. 야당이 어떻게 저항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견제하거나 저항하는 방법이 예. 독재 프레임을 씌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독재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예. 누군가가 독주를 하고 독식을 하는데 예. 그 누군가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독재인 것입니다. 뭐 군인들이 해야 독재가 인 것이 아니고 예. 권력을 진 사람이 혼자서 다 하면 독차지하고 예. 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지? 국어 사전에 어떤 개인이나 예. 단체, 예. 정파가 모든 권력을 독주하면은 그게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독선하고 독재하면은 독재다. 이런 이제 현실적으로 표로 어떻게 저항할 방법이 예. 없으니까 독재 프레임을 이용해서 저항을 하려고 한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을 보면 뭐 상임위원장짜리 몇 자리 가늘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다 주고 아예 이쪽으로 우리가 주장을 한 게 낫다. 독식과 권력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낫다. 그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다는 분석이었고요. 자, 김종욱 교수께서는 설명해 주세요. 제가 2021년 4월을 말씀드렸는데 예. 미래통합당이 반전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내년 4월 보궐선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유의 180석, 그다음에 예. 17개의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에서 예.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을 거다.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 소위 여론을 통해서 민심을 얻어서 내년 4월에 반전의 카드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원래 기조가 그러니까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가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입장이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었었는데 내부에서 그렇게 말했죠. 제가 보니까 그 영화 해바라기에 배우 김래원 씨의 유명한 대사가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 별로 얻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오히려 가져가는 게 후련하다. 오히려 우리는 명분과 여론을 얻어서 내년 4월까지 투벅투벅 가다 보면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가지고도 여론에 밀리면서 아무것도 못하던 경우가 예.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국정 운영을 3분의 1 정도 책임지면서 가는 것 자체보다는 예. 오히려 명분을 얻고 그 명분을 통해서 여론을 얻어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판단이라고 지금 상황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에는 뭐 위원장 자리 몇 개 갖는 거 보니 차라리 여론에 의지해서 압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통합당에 몸담고 계신 유익찬 변호사께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분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없었더라면 협상이 웬만큼 됐을 것이고 그리고 위원장 자리를 좀 나눠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뜻이다. 지금 저 상황이.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사실과 달라요. 아니다. 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뜻을 함께 한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원들과 다른 뜻을 내서 그 뜻을 관철시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나타내서 그걸 끌고 간 게 아니고 네. 당내의 뜻에 그냥 전차적인 동참한 분위기예요. 것이다. 저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의원 103명 한 명 한 명 이름을 대고 예.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 제가 좀 예. 전화를 드려보니까 예. 대체적인 분위기가 주원내 대표의 뜻과 같아요. 그리고 그 뜻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꺾지 않은 것이죠. 이끈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참을 한 것뿐이다. 예,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 그럼 그 뜻이라는 건 그 당의 전체 의원들 전체 뜻이라는 거는 역시 상임위원장 자리는 다 포기하자. 그 뜻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그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여당도 지금 견제하고 있잖아요. 예. 야당 몫이었던 관례상 야당 몫이었던 것을 사실 빼앗아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는 행위를 처리하지 않는 한 예. 나눠맞자라는 저희가 또 다른 안을 협상안을 내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분리하자는 안, 예. 사법과 법제 기능을 분리하자라는 안도 또 내도 안 받아들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죠. 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애당초에 윤호중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예. 바대로 5월 달에 전체를 다 가져가겠다. 그것을 용인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나눠주는 안대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게 뜻이었다는 거네요. 어떤 그럼 의회 상황이. 운영의 구도를 의도하고 예. 한 것이 아니고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잠깐 말씀하셨어요. 법사위원장 결국은 그 자리를 놓고 합의가 안 되면서 어제 협상이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기사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좀 뜸을 들이다 나왔습니다. 법사위원장 한 발짝도 양보 안 했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맞섰는데 결국은 여당 몫으로 됐고요. 결국은 협상이 깨졌습니다. 원구성 파국 서로 내탓 공방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탓은 그쪽에서 법사위원장 고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들 쭉 있어요. 여기 보면은 국회 공보수석 결국 본질은 법사위 때문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네. 법사위 때문이었다. 법사위원장 자리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 본질이었다 설명까지 나왔어요. 무슨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일단 원론적으로는 각 예. 상임위에서 이미 가결시킨 안을 일단 이제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법사위에 이제 뭐 작구 심사나 어떤 내용에 대한 이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입법화가 되기 위한 최종 관문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본회의에 넘어가기 직전에 법사위를 거쳐서 가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예. 종전 국회에서 이 여상규 그 성함을 직접 거론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예. 이 법사위원장 당시에 뭐 각 상임위에서 이를테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 같은 게 이제 전문성을 가져서 배치가 됐던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예. 의견을 모아서 통과를 시켜도 법사위에서 제동이 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 여당이 힘을 갖고 어떤 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한테 양보한다. 이게 지금 국면에서 여당으로서는 사실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한 특히 그런 건 원론적인 차원이겠지만 예. 아마 이 국정 운영의 전반기, 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여당이 가장 주력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 공수처 출범일 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간 소간 상임위인 법사위의 어떤 직을 야당한테 넘긴다. 이건 여당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종전 정권에서 여권이 집권을 했을 때에도 야당 법사위원장이 있지 않았냐.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쇠고기 파동으로 사실상 굉장히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직을 그럼 21대 국회에 이런 원구성을 만들어준 이 시민과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했을 때 어떤 것이 적절한가. 저는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이 가져가는 게 다소 온당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들 빨리 급한 법안들 빨리 통과시키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야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윤기찬 변호사께 약간 어떤 반론 내지는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드릴게요. 일단 연역적으로 보면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을 보태면 이게 원래 15대 그러니까 1998년도에 예. 여소야대가 생기면서 그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서 이제 여소야대가 된 겁니다. 예. 그때부터 법사위원장은 이제 야당 또는 국회의장과 반대된 다른 당 소속 의원이 하게 돼 있었어요. 여태까지 쭉 해왔고 물론 20대 때는 전반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의장 선출 과정 때문에 이제 반사적으로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갖게 된 것이고요. 예. 그것이 오히려 예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거의 다 야당 또는 의장과 반대되는 다른 당 예. 소속 의원이 했던 이유가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때로 보면은
발목 잡기로 보이지만 예. 이게 잘 활용되면 사실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저 정치 체제를 보면 예. 완전한 의원 내각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내각으로 들어가기도 한단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실제 집행 그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야당의 그만큼 역할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하는 것 중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그것은 고쳐가면 되는 것이고 제도적 관점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제도적 관점을 볼 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견제하는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일단 맞다. 그런데 이제 간혹 여당에서 공격할 때 야당이 예. 그동안 해온 부정적인 이런 행위들을 내세우는데 예. 그건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똑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각 행위마다 그것을 논거로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의 기능을 볼 때 법사위원직은 야당이 갖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주장이 그거네요.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법안 좀 제대로 빨리 통과해서 일 좀 하자. 이 주장이고요.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지금. 그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맞서서 결국은 판이 깨졌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여당이 가져갔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요. 자, 어제 국회 상황 좀 더 보겠는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여당, 거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이제 다 가져간 거예요. 뭐 정보위원장 하나 남았으면 그거는 절차상 문제가 남아서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있는 거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거기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해도 못해도 이제 모두 민주당 책임이다. 아, 이제 야당 때문이다. 이 얘기 어렵다는 거죠. 다수당이 됐고요. 상임위원 자리가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는 민주당 책임이다. 국회의원 구성 협상 결렬 32년 만에 17개 상임위원장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산사에 다니신 분들은 사리가 안 생기는데 여당 대표님 몸에는 사리가 생겼다. 그만큼 우리 여당 대표님 김태님이 그 소가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부터 이제 사리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또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협상하고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왔는데 끝내 거부한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 예, 사리가 생길 지경이다. 지금 생기고 있을 것이다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 책임이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 지점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님들께서 선방에서 수련하시면서 나오는 게 사리인데 갑자기 예. 정치권의 사리 얘기가 나왔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대화가 잘 안 됐다. 우리 계속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니까 참았고 참고 한 달 동안 계속 참았다.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더라.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 더 갔으면 아마 더 많은 사리가 나왔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인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더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예. 일하는 국회가 뭐냐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률과 예산, 그러니까 법률을 많이 통과시키고 예산을 예. 잘 만들면 그리고 예산을 잘 평가를 하면 좋은 일하는 국회냐. 문제는 수가 압도하는 정치가 되게 되면 토론을 안 합니다. 토론할 이유가 없죠. 그냥 숫자 많으면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민주주의가 상당히 약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런 측면에서는 여당이 저렇게 한 건 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 원칙적으로는요. 또 하나는 상식적으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문제, 예. 경제 위기 문제, 남북 관계 긴장 국면 이런 국면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펼쳐질 거라는 현실적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랬을 때 이 난국을 소위 여당 정부가 단독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미 결정이 된 문제이지만 예. 여당 입장으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했더라도 야당과 여론들을 잘 살피면서 가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나중에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서요. 예. 지금 한 번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부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갔을 때 제가 볼 땐 여론이 좋은 반응을 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를 통한 압도보다는 예.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 예. 자세를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좀 조심스럽게 여당 단독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돌려서 얘기하면
일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여당 혼자 책임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약간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에요. 장관 출신 도종환, 이계호 관례 깨고 친정소관 상임위원장 맡아. 얼마 전까지 장관을 하셨던 의원분들이에요. 도종환 문체위 가셨고 이계호 농해수위 가셨는데 얼마 각각 정부에서 장관 하셨잖아요. 본인이 장관했던 곳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신 거예요. 이 상황이 묘합니다. 이거 친정소관 상임위원장을 맡았다고 돼 있어요. 장관 맡았던 부서 감시하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많이 맡게 되니까 보통 한 3선 정도 하신 분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장관 하신 분은 피했겠죠. 그런다 자리를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최영선 의원님,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기능이 뭡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하고 예.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그쪽 분야의 장관을 하다가 예. 그 감시하는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도종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문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얼마 전까지 현 정부에서 예. 문체 장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어요. 자기가 설계하고 기획해놓은 많은 일들이 지금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 그것을 감시하는 기능까지 이제 맡게 됐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지시해놓았던 일에 대해서 예. 자기가 비판하겠느냐, 감시하겠느냐 제대로 예. 이런 의무는 당연히 생기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국회의 기본적인 견제 기능이 제대로 예. 작동 안 할 것이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예. 그 분야에서 장관을 지내신 분은 이쪽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안 했던 것이 예. 원칙이었는데 예. 이제 뭐 여당이 예.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다 보니까 저런 예. 현상까지 생겼고 저는 이번 국회에서 하나 더 또 상당히 걱정되는 것은 예. 이 앞으로 곧 이제 그 3차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 시간이 대단히 촉박하거든요. 그런데 3차 추경 규모는 엄청나게 사상 최대로 큽니다. 35조 아닙니까? 예, 뭐 35조, 36조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번 21대 국회에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습니다. 예. 초짜들이 모여서 사상 최대 예산을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예. 이거 국민의 돈입니다. 정말 얼마나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 것인지 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최영선 의원께서 잠시 표현 중에 초짜라고 하셨는데 초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예산을 다뤄본 경험이 이번에 처음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상황이 좀 묘하게 갔죠.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없었던 현상들이니까 이런 일까지 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